세계 민담 이야기 터키 편. 비밀을 지키지 못한 공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느님의 미친 종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보다 더 머리가 돈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큰 죄였거든요. 어린이들은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띵뛰기를 하며 놀았답니다. 여기저기 놓여있는 지푸 엮어 셔츠를 만드세요. 멜론 줄기에는 단추구멍을, 무로는 단추를 만드세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하느님에게 오 하느님, 저에게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뱀이라도 좋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생계를 꾸며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한아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집 문 밖에 이르렀을 때 그는 몹시 지치고 피곤해서 나뭇집을 집 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내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여보, 어서 와서 좀 도와주구려. 나도 이젠 늙었나 보. 나뭇집 나르기가 이렇게 힘에 겨우니 말이요. 그 아내는 투덜거리면서도 달려나와 나무를 집 안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나무찜을 들치자마자 뱀 한 마리가 기어나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친친 꽈리를 트는 것이었습니다. 그 뱀을 본 남편은 자기가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던 일을 기억해내고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하느님께 자식을 내려주십사고 빌면서 뱀이라도 좋다고 한 적이 있었다오. 저 뱀이 바로 우리 자식인가 보. 뱀인들 어때요? 이젠 어쩔 수 없지요. 아무튼 잘된 일이에요. 그들은 나무를 팔아다가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뱀을 위해서 그들은 맛있는 밀가루 죽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누덕누덕 기운 헝겊 조각으로 그 죽을 덮어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내가 집 안팎을 청소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뱀이 잠을 자던 곳에 금덩어리가 한 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밀가루와 곡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금덩어리는 날마다 한 개씩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점점 더 불어갔고 마침내 가난했던 그들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어느 날 뱀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임금님께 가셔서 저희 아들 민딜하바가 전하의 첫째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꼭 제 소원대로 해주시는 거죠? 뱀의 아버지는 곧 대궐로 갔습니다. 당시는 모든 대궐 앞에 바위가 3개 놓여 있었답니다. 하나는 손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여행자를 위해서, 나머지 하나는 구원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손님들은 손님의 바위에 앉았고 여행자들은 여행자의 바위 위에서 쉬었으며 구원자의 바위는 구원자들의 차지였습니다. 뱀의 아버지는 구원자의 바위로 가서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궁궐의 문지기가 급히 달려와 그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자네는 구원자의 바위에 앉아있는가? 손님의 바위나 여행자의 바위에는 앉을 수 없었단 말인가? 마침 그때
왕이 대궐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뱀의 아버지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너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고? 황송하오나 저의 아들 민딜하바가 전하의 첫째 딸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다. 소원을 들어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저 건너편에 있는 산을 나의 성 앞에다 옮겨 놓을 수 있다면 너 아들과 나의 딸을 결혼시켜 주겠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뱀이 물었습니다. 임금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딸을 주겠대요? 아버지는 왕이 내건 조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얘야, 왕께선 첫째 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시겠단다. 하지만 그 대신 대궐 건너편의 산을 대궐 앞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는구나. 좋아요, 아버지.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일하러 가세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왕은 대궐의 문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큼직한 산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깜짝 놀라서 즉시 뱀의 짐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산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라. 그러면 나의 딸을 신부로 주겠노라. 그 산은 곧 원래 있었던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주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공주를 방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될 사람을 기다리던 공주는 뱀이 방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대궐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왕은 걱정스럽게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돌아왔느냐? 아바마마, 저는 그곳에 가지 않겠어요. 아바마마가 저와 결혼시키려던 그자는 사람이 아니라 뱀이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구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마련이니라.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지나서 뱀은 또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임금님께 둘째 딸을 달라고 부탁하죠. 임금님께선 부탁을 들어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왕께 둘째 공주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또다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너희는 초르강을 나의 대궐 앞으로 흐르게 하여라.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난 왕은 초르 강물이 대궐을 휘감고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물은 이제 그만 흐르게 해라. 내 딸을 줄 테니. 강물은 흐름을 멈추었고 그들은 둘째 공주를 데려갔습니다. 밤이 되자 역시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주는 문이 열리자 뱀이 한 마리 기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공주는 불이 나게 대궐로 뛰어가 왕에게 아바마마, 저는 그곳에 가지 않겠어요. 아바마마가 저를 신부감으로 주신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뱀이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구나. 참고 기다리면 사람은 복을 받게 마련이니라. 하지만 아바마마, 저는 복을 받기 위해 참고 기다리긴 싫어요. 또다시 열흘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뱀의 아버지는 막내 공주를 얻기 위해 대궐로 갔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7마리의 낙타에 금을 가득 실어온다면 막내딸을 그 아내로 주겠노라. 바로 그날 저녁 때 뱀과 아버지는
숲속에 떡갈나무가 서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맷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뱀은 맷돌의 틈새에 머리를 넣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즉각 2명의 흑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때려 부술까요? 아니면 깨뜨릴까요? 때려 부수지도 말고 깨뜨리지도 말아라. 7마리의 낙타에 금을 가득 실어라. 내가 지금 곧 가져갈 수 있도록. 다음날 아침 궁궐 앞에는 금을 실은 7마리의 낙타가 서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들을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막내딸을 뱀과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공주를 예전에 바로 그 방에 앉아있게 했습니다. 공주는 여러 시간 동안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빨리 그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오지 않으면 나 혼자서 자버려야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공주가 막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 벽장의 문이 열리고 뱀 한 마리가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한참 동안 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공주는 이불로 뱀을 덮어주고 자신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뱀은 허물을 벗고 잘생긴 청년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곧 공주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6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첫째 공주가 왕에게 아바마마께선 막내를 뱀한테 시집 보내셨죠? 부디 사신을 보내어 막내가 이곳에 한번 돌아오도록 하세요. 혹시 그 뱀이 막내를 물어 죽였을지도 모르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대궐에서 온 소식을 받고서 공주는 곧 왕을 찾았습니다. 언니들은 공주가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막내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상 창술 시합을 열겠노라. 나의 사위도 시합에 참가토록 하거라. 공주가 남편에게 왕의 명을 전하자 청년은 나는 불처럼 빨간 말을 타고 불처럼 빨간 옷을 입을 것이요. 하지만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하고 일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는 불처럼 빨간 옷을 입고 불처럼 빨간 말을 타고서 시합장에 갔습니다. 공주들은 대궐 앞쪽 창문을 통해 시합장을 내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불처럼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말을 탄 기사가 나타나 모든 기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언니 공주들이 막내 공주에게 이 멍청한 것아, 하필이면 뱀과 결혼하다니. 내가 저런 기사를 남편으로 맞이했다면 우리도 뽐낼 수 있었지 않겠니? 하고 말하자 막내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다 제 운명인거려. 다음날 왕은 다시 부마가 시합에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은 공주를 불러 엄하게 명하였습니다. 나는 검은 말을 타고 검은 옷을 입을 것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해서는 아니되오. 재빠르게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또 검은 말을 타고 시합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든 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언니 공주들은 막내 공주에게 이 저주받을 것아, 저런 기사와 결혼할 수는 없었단 말이냐?
그랬다면 우리도 마음껏 뽐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막내 공주는 이미 지나간 일인거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제 운명이겠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청년은 공주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나는 하얀 말을 타고 하얀 옷을 입을 것이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오. 그는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말을 타고 갔으며 또다시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언니 공주들은 이번에도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보야,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이었다면.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그만 좀 해둬요. 저 사람이 제 남편이란 말이에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공주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고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공주는 돌풍에 휩쓸려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이윽고 당도한 것은 바로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공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공주는 새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새로 만든 신을 신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길고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새로 만든 신은 바닥이 닳아 거의 없어질 지경이 되었고 새로 만든 지팡이도 손가락만하게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이상하게 생긴 수도승을 만났습니다. 수도승은 공주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 것을 혹시 가지고 있는가? 반지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참 더 가다 보면 샘이 있을 거네. 그곳으로 그 사람의 누이가 물을 기르러 온다네. 그 반지를 그녀 물동이에 던지게. 그 사람이 물을 마실 때 반지를 보게 되면 그대를 찾으려 할 것이야. 공주는 계속해서 길을 가서 이윽고 샘에 다다랐습니다. 얼마 후에 한 여자가 그곳에 왔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그릇을 좀 주시겠어요? 안 됩니다. 당신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나는군요. 나의 오빠가 어떻게 당신이 사용한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어요? 여러 말 하지 말고 그릇을 좀 주세요. 이 말을 하자마자 공주는 그릇을 들고 물을 마시고 그 사이에 재빨리 반지를 그릇 속에 넣었습니다. 누이 동생이 가져온 물을 마시던 청년은 반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왔구나. 그녀가 나를 찾았구나. 무척 고생을 했겠지. 그는 샘으로 가서 공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거인이요. 가슴이 무척 커서 어깨 뒤로 넘어갈 지경인데 늘 빵을 굽고 있지요. 그녀에게 가서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쪽 젖을 빨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왼쪽 젖을 빠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잡아먹히게 됩니다. 공주는 서둘러 거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쪽 젖을 빨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왼쪽 젖을 빨았습니다. 이것으로 공주는 거인의 딸이 된 것입니다. 거인은 공주를 자기 아들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겼습니다. 공주의 남편이 거인에게 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니. 모두들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누가 감히 여기에 오겠느냐?
어머니 사실대로 말하세요. 분명히 여기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거려. 거인은 공주를 숨어 있는 곳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저 불쌍한 것이 이 근처에서 길을 잃은 것 같구나. 그러니 여기에 두고서 거위를 지키게 하자. 좋아요, 어머니. 거위를 지키게 하죠. 하지만 청년은 사촌 여동생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온 뒤로 그는 한 번도 아주머니한테 가지 않았고 약혼녀에게도 통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공주를 아주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가서 결혼 축제 때 쓸 악기를 가져오너라. 청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공주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악기라고 말한 것은 아궁이 위에 놓여 있는 그을은 원통이라오. 머뭇거리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원통을 가져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거인의 먹이로 만들어 버릴 것이요. 공주가 그곳에 가서 그을은 원통을 들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중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악기일까? 하고 중얼거리며 그녀는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2마리의 새가 나왔습니다. 한 마리는 푸르르 하는 소리를 내며 날아갔고 또 한 마리는 후루루 하는 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공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 이제 어떡하면 좋지? 그때 청년이 눈치를 채고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였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뚜껑을 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2마리의 새가 나오더니 한 마리는 푸르르 하면서 날아가 버리고 또 한 마리는 후루루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오, 가엾은 사람. 바라옵건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날아오너라. 청년이 외치자 새들은 다시 날아와 원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얼른 악기를 가지고 거인에게 갔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공주에게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내고 마는 법이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루 4개를 가져왔습니다. 가서 이 자루들에 깃털을 가득 넣어 오너라. 깃털이 있는 곳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나는 그것으로 내 아들의 이불을 만든 다음에 약혼녀를 기다려야 한단다. 공주는 자루를 가지고 울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울지 말아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새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새들아, 바라건대 올해에는 깃털 없이 날아다니거라. 이리 와서 깃털을 떨어뜨리렴. 말을 마치자 그곳에 모든 새들이 와서 깃털을 떨어뜨렸습니다. 청년과 공주는 깃털을 자루마다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공주는 자루 2개를 등에 짊어지고 다른 2개는 질질 끌면서 거인에게 갔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공주에게 혼자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내고 마는 법이지 하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거인은 공주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밀랍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10손가락에는 10개의 양초를 꽂은 다음 청년을 방에 데려갔습니다. 밤이 되자 거인은 방에 청년과 약혼녀를 들여보냈습니다. 양초가 손가락 끝까지 다 들어오자 공주는 타거라 손가락아 타거라 민들하바를 사랑하는 마음속까지 타 들어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청년은 그 소리를 듣고서 공주의 손에서 양초를 빼내어 약혼녀의 손가락에 꽂았습니다. 그는 공주를 말에 태우고 2개의 면도칼을 집어든 다음 말을 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거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가 다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와 청년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청년의 아주머니가 그들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갔습니다. 아주머니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청년은 공주에게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누가 쫓아오는지 뒤를 돌아봐요. 하고 말했습니다. 공주가 뒤를 돌아보니 청년의 아주머니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주머니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 아랫입술은 땅에 닿았고 윗입술은 하늘까지 뻗어 있군요. 청년은 즉시 주문을 외면서 2개의 면도칼을 갈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날카로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더 이상 그들을 뒤쫓지 못하고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가 돌아온 동생을 보고 그 애는 어떻게 되었소? 하고 물었습니다. 길이 온통 날카로운 소리로 뒤덮여 있어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청년의 누이가 뒤쫓아갔습니다. 그녀의 아랫입술은 땅에 닿았고 윗입술은 하늘까지 뻗었습니다. 청년은 다시 한번 공주에게 누가 쫓아오고 있는지 보아요.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드는걸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누이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아랫입술은 땅에 닿아 있고 윗입술은 하늘에까지 뻗어 있군요. 즉시 청년은 공주를 나무로 변하게 하고 말을 그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수도승으로 변해서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누이가 다가와서 스님, 젊은 남녀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못 봤는데. 나는 이 자리에 사흘 전부터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네. 누이는 그 말을 듣고 거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인은 너의 오빠와 소녀는 어디에 있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수도승을 만나 물어보았더니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돌아왔어요. 아, 너는 장님이 되었었나 보구나. 그 사람이 너의 오빠였을 텐데 왜 그들을 붙잡아 끌고 오지 못했단 말이냐? 그래야 이제는 거인이 몸소 뒤쫓아갔습니다. 청년은 공주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아요. 뒤에서 무엇인가 무서운 것이 쫓아오고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랫입술은 땅에 닿아 있고 윗입술은 하늘에까지 뻗어 있어요. 바로 당신의 어머니가 쫓아오고 있군요. 청년은 즉시 마술을 부려 바다를 만들고 바닷가에 말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공주와 함께 오리로 변신해서 물 위를 이리저리 떠다녔습니다. 거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리들아, 우리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헤엄쳐 다니니? 내가 너희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좀 가르쳐다오. 채 맷돌도 보지 못했나? 우리는 맷돌을 목에 걸고서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거야. 거인은 맷돌을 목에 걸고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깊이 깊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공주에게 우리는 살았어요. 당신 아버지의 나라로 갑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왕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점쟁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는 사람,
가축을 몰고 가는 사람, 경솔하게 포도밭에 들어가는 사람은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길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한 갈래는 거짓으로, 다른 한 갈래는 진리로 뻗어나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읽는다면 매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일 좋은 곳을 찾아서 이스탄불로 가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탄불에 갔을 때 그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슬프고 굶주려서 눈앞이 흐려질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제과점 앞에 서서 빵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가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빵을 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사람은 그에게 연필과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는 골목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빵을 먹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가면, 그가 오면, 그는 온다. 그는 돈을 준다. 그가 찾으면, 그렇지만 그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종이와 연필을 손에 든 채로 그냥 앉아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남편은 벌써 7년 동안이나 타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를 몹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점쟁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부인이 점쟁이를 찾아서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 골목에 쪼그리고 앉아 종이를 손에 들고 끊임없이 같은 말을 중얼거리는 점쟁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가면, 그가 오면, 그는 온다. 그가 집을 찾으면, 그가 가면, 그가 오면, 그는 온다. 그가 집을 찾으면, 부인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지금 집에 있습니까? 그가 가면, 그가 오면, 그는 온다. 그가 집을 찾으면, 지금 집에 있나요? 제 남편이? 그가 가면, 그가 오면, 그는 온다. 그가 집을 찾으면, 그가 가면, 그가 오면, 그는 온다. 그가 집을 찾으면, 부인은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벌써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점쟁이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어. 부인은 다시 점쟁이에게 가서 10리라를 주었습니다. 점쟁이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그곳에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그 부인은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장군의 아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여자는 귀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누가 가져갔을까? 당신이 가져간 것 아니요? 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때 점쟁이에게 돈을 주었던 부인이 앞으로 나와서 외쳤습니다. 그만둬요. 내가 훌륭한 점쟁이를 알고 있어요.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데려오겠어요. 그는 누가 귀걸이를 갖고 있는지 알아낼 거예요. 그 부인은 점쟁이에게 가서 그를 차에 태워 목욕탕으로 데려갔습니다.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자, 모두들 차례로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겠어. 그리하여 부인들은 차례로 점쟁이 앞에 나왔습니다. 장군 아내도
점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점쟁이는 장군의 아내를 가리켰습니다. 귀걸이는 이 부인의 머리카락 속에 있습니다. 장군의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바가지로 그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또다시 그 부인이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귀걸이가 머리에 어느 곳엔가 있나 봅시다. 과연 장군 아내의 머리에서 귀걸이가 나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점쟁이로군 하고 장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0리다를 주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장군은 오 그래요? 믿지 못하겠는걸? 아마 사기꾼일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도시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말한 점쟁이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문제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볶음콩입니다. 둥근 것입니다. 긴 것입니다. 아무도 맞히지 못한 채 지금까지 2번이나 운 좋게 점을 쳤던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메뚜기가 깡충깡충 뜁니다. 다음에는 집에서 나옵니다. 그러고는 날아갑니다. 자, 장군의 손에 들어있던 것은 정말 메뚜기였던 것입니다. 실로 대단한 점쟁이군. 아무도 맞히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알아냈어.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장군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너를 지금부터 이 나라 왕실의 점쟁이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는 왕실의 점쟁이가 되어 봉급도 받고 집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느 날 왕실의 금고를 도둑 맞았습니다. 아무리 하여도 도둑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그 도둑이 있는 곳을 알아맞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40일 동안 날마다 거위를 한 마리씩 가져오라고 하자. 거위들을 먹고 난 다음에 이곳을 떠나자. 그들은 나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서 그는 말했습니다. 40일 동안 나보다 날마다 거위를 한 마리씩 가져다 주시오. 마지막 날에 도둑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돈도 찾아주겠소. 물론 그는 날마다 거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는 40명의 도둑들이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숲속의 동굴에 숨어 있었으므로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점쟁이가 우리를 찾아내고야 말겠지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쟁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자기들 중에서 가장 영리한 자를 뽑아 점쟁이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도둑이 점쟁이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 마침 첫 번째 거위가 도착했습니다. 점쟁이는 수 거위를 가져온 하인에게 야 이것 봐라. 오늘 드디어 하나가 들어왔군 하고 말했습니다. 엿듣고 있던 도둑은 그것이 자기를 두고 한 소리로 생각했습니다. 맙소사, 저놈이 내가 온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튼 도망치는 것이 좋은 것 같구나. 그는 동굴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그는 내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더군 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그는 알고 있었어. 나도 놀랐단 말이야. 그럼 내일 다시 다른 사람과 함께 가보도록 해.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들은 어제 다녀왔던 도둑과 함께 한 사람을 더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점쟁이의 집에 숨어 들어갔고 그때 마침 두 번째 거위가 도착했습니다. 점쟁이는 야, 이것 봐라. 이제 두 놈이구나. 두 도둑은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인 줄만 알고서 더할 나위 없이 놀랐습니다. 가세 얼른. 두 사람이 왔다는 것까지 알고 있군. 무슨 일인가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들은 동굴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세 사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위가 도착할 때마다 술을 세던 점쟁이는 이번에도 몇 명이 왔는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명이 갔을 때에는 4마리째의 거위가 도착했고 5명, 6명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점쟁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수하기로 결심하고서 두 사람을 점쟁이에게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점쟁이에게 말했습니다. 점쟁이 어른,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어디에 감추었느냐? 저쪽에 있는 동굴에 감추었습니다. 아, 그것은 나도 알지. 몇 놈이나 되느냐? 40명입니다. 알겠다, 알겠어. 돈을 다 써버렸느냐? 아니요,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오, 그래? 사실 너희들이 쓰지 못하고 있을 줄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지금 곧 동굴에 들어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거라. 내일 아침에 내가 가서 돈을 가져오고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다음 날 그는 병사들을 데리고 동굴로 갔습니다. 거기서 도둑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금고와 함께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점쟁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만수무강하소서. 아래옥기 황송하오나 소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그 소청이란 무엇인고? 이자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나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용서하소서. 좋다, 용서하겠노라.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라면 기꺼이 들어주겠노라. 그리하여 점쟁이는 약속했던 대로 도둑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거라. 도둑들은 제각기 갈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러시아의 왕이 매우 값비싼 반지를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훔쳐갔단 말이냐? 그러나 도둑을 찾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웃나라에 훌륭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웃어넘기려 하였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점쟁이를 데려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고 점쟁이는 러시아 왕의 궁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점쟁이가 아니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면 그는 늘 나는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가장 뛰어난 하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는 오랫동안 나를 잘 섬겨왔다. 이제 점쟁이에게 가서 그의 하인이 되어라. 나는 다른 사람을 쓰겠노라. 하인이 점쟁이에게 갔을 때 점쟁이는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혼자서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어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인은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는 항상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하인은 점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점쟁이는 그 하인에게 거위 우리에서 거위를 한 마리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위의 다리를 하나 부러뜨린 다음 거위가 반지를 삼키게 했습니다. 다음날 점쟁이는 왕에게 가서 반지를 마침내 찾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 어디에 있는가? 거위 우리에서 거위를 모조리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다리를 저는 거위의 배를 갈라보십시오. 반지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점쟁이의 말대로 하여 마침내 반지를 찾았습니다. 굉장하군. 세상에 이만한 점쟁이가 또 있을까? 러시아의 왕도 점쟁이에게 돈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찾아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생각하던 끝에 그를 자기의 딸과 결혼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축제는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나도 역시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고기를 넣은 밀죽을 주었습니다. 내가 냇물을 건널 적에 크바 크바 하는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내버려둬 내버려둬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캐시케크를 물에다 던졌습니다. 나라는 바보의 몸은 지프로 된 것이었고 눈은 유리로 다리는 밀랍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나라는 바보는 녹아버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